임상실습 교육에서는 또한 다양한 프로시저를 교육하고 학생은 배우게 됩니다. 이때 프로시저 교육의 고려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프로시저에 대해서 학생이 잘 배우게 할 수 있을지를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단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심전도 측정, 정맥 체열, 말초 정맥, 카테터 삽입 등과 같은 프로시저 외에도 앞에서 다뤘던 신체 검사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들입니다. 프로시저 교육에 있어서 환자가 참여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데 이때 informed consent, 즉 충분한 정보 제공과 설명에 입각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학습자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며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후 동의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프로시저 교육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이 배워야 하는 프로시저를 몇 개의 단계로 분해하는 것입니다. 프로시저 수행 단계를 몇 단계로 분해하는 것을 포함해서 학생은 이 프로시저의 적응증과 금기증은 무엇인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이 프로시저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취해야 할 자세라든가 이 프로시저를 할 때 사용하는 각종 장비는 어떻게 쓰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아는 것도 이 분해 단계의 포함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야 하는 프로시저들을 단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시저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적응증, 금기증, 사전준비, 환자 자세, 장비 사용까지 관여되는 여러 요소들로 분해한다는 의미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프로시저 시연은 두 번째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학생에게 곧바로 시켜보기보다는 교수자가 먼저 각 단계를 설명하면서 천천히 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 단계에서는 교수가 시연도 하고 설명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단계는 교수자는 아무 말 없이 시연을 하고 학습자가 교수가 하고 있는 것을 말로 설명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학생이 무언가를 직접 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2단계와 3단계, 즉 교수가 하고 교수가 설명하는 2단계와 교수가 시행하면서 학생이 설명하는 3단계를 거치면서 학생은 조금 더 정확한 운동기술, 모터 스킬을 인지적으로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는 학습자가 시연하면서 학습자가 스스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치면서 학생은 프로시저에 대한 인지적인 학습을 충분히 하게 되고, 이렇게 인지적으로 프로시저를 학습한 이후에 직접 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모터 스킬, 운동 기술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프로시저 습득을 완료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상 스킬 교육 혹은 임상 실습 교육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은 별도의 영상으로도 다룬 바가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미래의 수행, 즉 퍼포먼스를 가이드하기 위한 의도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의미합니다.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교수자가 주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수가 아니라 환자가 줄 수도 있고 동료가 줄 수도 있고 아무도 주지 않아도 어떤 환경에서 학습자가 어떻게든 받아낸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여기에서는 교수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피드백의 원칙은 앞서 만들었던 다른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으니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드백을 적시에 제공한다는 얘기는 어떤 교육적 사건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혹은 학생이 무언가를 배운 이벤트가 발생한 후에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학생이나 교수 모두 그 상황이 충분히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학생이 그 주어진 피드백을 수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적시에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피드백의 수용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피드백이 제공되는 환경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대표적인 것은 어떤 장소나 어떤 상황에서 피드백을 주는지가 있겠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공공장소는 피드백이 잘 수용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라고 하면은 어떤 학생에게 피드백을 줄 때 다른 사람들, 예컨대 동료 학생이나 선후배 의사 혹은 환자 등이 모두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할 것입니다. 피드백이란 것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노출된 환경보다는 별도의 공간과 시간을 마련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피드백을 명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시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는 학생은 많은 경우에 자신이 피드백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다는 것에 기인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를 살펴보면 교수들은 피드백을 주었다고 생각하는데 학습자는 혹은 학생은 피드백을 받지 않았다고 그 피드백에 대한 인식에 괴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드백을 줄 때 지금부터 피드백을 주려고 합니다 와 같은 피드백이 시작됨을 명시적으로 알리는 말과 함께 시작한다면 학생에게 조금 더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것을 명확히 만들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학습자와의 적절한 라포를 형성하고 피드백을 줄 때 지지적인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고 이어서 학습자가 자기 평가를 먼저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포 형성과 지지적 어조가 중요한 이유는 누구나 자신에게 조금 더 긍정적인 자신의 개선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피드백이 수용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기 때문이고 학습자의 자기평가도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어떤 부분을 잘했고 못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이 나의 강점과 약점을 지적한 것이 더 잘 수용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는 직접 관찰에 기반한 피드백을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직접 관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은 피드백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피드백 자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한 직접 관찰한 것을 기반으로 피드백을 할 때 관찰한 행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주고 그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드백 제공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적인 접근입니다. 건설적인 접근을 한다는 것은 일단 어떤 방식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와 기대치가 명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임상실습 혹은 임상술기 교육의 목표와 기대치는 앞서 오리엔테이션 시에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목표와 기대치를 명확하게 설정했다면 그 목표나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 교정 가능한 행위 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교정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에 따라서 개선해 나갈지 그 계획까지 수립하면 더욱 좋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학생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다음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나요? 혹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요? 같은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 이에 대해서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개선 계획이 있더라도 그 계획을 실제로 실천해 볼 기회가 없다면 계획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따라서 개선 계획을 수립한 것을 실제로 실천해 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뭔가 개선을 이룰 수 있게 하려면 피드백이 임상실습 중간에 형성적 피드백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모든 임상실습이 다 끝난 다음에 제공되기보다는 중간에 피드백이 제공되면 그 중간에 제공된 피드백과 임상실습이 끝나는 기간 사이에 학생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자신의 행동을 개선해 볼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형성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서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상실습 교육 혹은 임상술기 교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과 그때 어떠한 모델 혹은 단계를 거쳐서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다뤄보았습니다. 이러한 교육 단계가 마무리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렇게 겪어간 과정 혹은 경험에 대한 성찰입니다. 학생에게 이러한 성찰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돌아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임상적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고 다듬어보며 지금까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을 추가적인 기회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앞으로 자신이 겪을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고 계획하고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교수자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랩업 시간입니다. 랩업 시간에 교수자가 학생에게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배운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두세 가지로 요약해 보세요. 라든가 오늘 배운 것 중 혹은 이번에 배운 것 중에서 새로운 것은 무엇인가요? 라든가 한번 이해한 것을 그림이나 표로 만들어 보세요.
정리해보세요 라는 지시라든가 배운 것을 동료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은 과제. 마지막으로 교실에서 배운, 즉 수업에서 배운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본 환자와 관련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학생들이 그날 배운 일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요약해보거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는 혹은 관련 짓는 방식으로 성찰해 나가게끔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경험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는 두 번째 방식은 과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어떤 환자에 대해 가졌던 질문을 쭉 누적해서 기록하도록 한 다음에 그때 질문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스스로 판단한 질문을 학생에게 선택하게 합니다. 자신이 환자에게 가졌던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질문을 선택하고 이 선택에서는 교수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선택했다면 자신이 선택한 질문에 대해서 자료를 검색하고 추가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을 밟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은 근거 중심 의학의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고 검토하면서 이번 임상 실습 혹은 환자와의 경험, 환자와의 학습 과정을 돌아보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임상 실습 경험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은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즉 롤모델이 되는 교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수자가 보이는 말과 행동은 그것이 곧 전문 직업적인 가치, 프로페셔널로서의 가치를 전달하는 수단이자 매개체가 됩니다. 따라서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 있는, 보여주는 말과 행동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고 그것을 내면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교수로서, 의사로서 혹은 교수자로서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태도나 약점이 무엇일지 인식하고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치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전달되긴 하나 학생은 그것을 정확히 잡아내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무언가 학생에게 꼭 전달하고 가르치고 싶은 가치가 있다면, 그 내용이 있다면 암묵적으로 두지 말고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학생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교수자의 프로페셔널한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도 주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롤모델로서 교수가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임상실습 교육에 대해서 참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임상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교수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